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과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 가족, 엄마, 아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모두들 집중해 주시고요. 이 중요한 강의를 위해서 전북대학교 윤명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윤명숙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 알코올 중독이 또 문제 음주가 가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왜 가족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알코올 중독하고 가족이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지 가족은 아니실 거거든요. 가족에 대한 얘기는 가족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족들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함께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현재 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술심부름을 한다거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하고 다툼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 목격하시거나 본인이 주변에서 술에 노출된 환경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말하면 원가족이 가족 문제에서 술이 있었을 때 본인이 지금 술 문제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의 술 문제가 본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원가족일 수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나 부인이나 배우자나 남편이나 가능하지만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원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네. 그 가족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제가 처음으로 술을 드신 게 언제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낳자마자 바로 농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젖에다가 막걸리를 타서 저한테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 바로 중독이 된 거네요.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사 앞두고 음복하라 그래서 본인이 종손이라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자긴 5살 때부터 술을 드셨다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족 환경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강의는 내가 지금 현재 가족들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겪은 우리 부모와 형제들 네. 간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네.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럼요. 이런 가족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 또 지금의 내 가족 그 다음에 후손한테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죠. 네. 중요한 강의라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런 중독 문제는 많은 경우에 중독 문제 자체가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이런 것에 중독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는 1차적인 대상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림에 나온 것처럼 본인의 부모, 본인의 자녀, 본인의 형제, 또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독 문제로 인해서 이 알코올 중독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를 본인들이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가족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 분야의 일을 하게 된 지 지금 올해로 28년째인데 28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왔는데 많은 가족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술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독자랑 함께 산다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술을 마시는 부모 밑에 있다면 그 영향이 평생을 미치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거나 어머니가 술을 마셨을 때, 문제 음주를 했을 때 중간에 이제 술을 끊으셨어요. 그랬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20년 뒤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이혼을 한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0살 이전에 부모가 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종단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가 술을 마시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 게 베트남전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애는 아직 지금 말을 못해서 내가 술 먹고 부인하고 싸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술을 맞고 당신 왜 술 먹었어 하고 부부간에 말다툼하는 거에 노출된 아이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심장 박동수를 보였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나타난 거죠. 즉 중독자랑 산다는 것은 그 원가족이건 본인의 부모 형제건 또는 내 지금의 가족이든지 간에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중독의 과정이라는 게 여기 지금 기차역을 제가 이렇게 본 것처럼 쭉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폭주 기관차거든요. 내가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좀 내려줘라고 요청을 하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 이 기차의 종점은 어딘가요, 교수님? 종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독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독의 종착역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회복이 되든가 중독자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은 우리가 회복, 중독으로부터 뭐 다른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족들도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중독자가 회복하는 것만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어머니들이나 그 부인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편이 술 끊었어요. 이제 술 끊었으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겠네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남편 중독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8년입니다.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족들이 하시더라고요. 술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술이라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만 끊으면 우리 부인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으면 자기가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을 감추시게 돼요. 저는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목욕탕에 가면 입구에 앉아가지고 계속 지켜봐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리고 들어오나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가족 사람들은 가장 약점을 가리고 들어와요. 중독자들은 술이라는 마스크,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술이라는 것을 딱 지우고 맨 얼굴로 봤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심지어는 제 클라이언트, 제 환자분 중에서 술을 20년 동안 술을 드셨어요. 술을 딱 끊고 이제 본인이 회복을 하고 단주를 하는데 이 단주 기간 동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가족의 행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와서 다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을 안 먹고 피곤해서 눈이 시뻘개지니까 당장 자식부터 또는 부인부터 묻더래요. 아빠 또 술 먹었지? 나 모르게 술 먹었지? 왜냐하면 이 가족의 머릿속에 주입된 공식은 술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는 저렇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을 안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는 의심, 다시 말하면 익숙한 패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되면 단주 기간 중에
가족의 기능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가족은 회복하지 않고 예전 기능대로 돌아가다 보면 다시 재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회복 과정에도 가족의 회복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환자가 아니고 중독자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죠. 회복을 같이 네. 해야 된다. 네. 가족들이 회복 기간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를 한다는 건 계란 위를 걷는 것이다. 그러면 계란 위를 걸어보세요. 저처럼 체격이 있는 사람 말고 날씬한 사람도 다 깨집니다. 그렇죠. 그죠? 계란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한테도 조심하셔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 또 가족들한테 어떤 분은 나 술 끊었으니까 이제부터 돈 못 번다. 네가 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함께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고 회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족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한 단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때의 최종 단계를 생산적인 단주라고 그래요. 생산적인 단주가 될 수 없어요. 생산적인 단주가 되려면 중독자는 술을 끊고 중독자와 가족이 함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가정의 기능을 네. 회복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이제 많은 경우에 중독자 가족들이 이혼이나 가출이나 빈곤 문제가 같이 오거든요. 학대나 또 자살 생각도 굉장히 많고 가족들 문제가 가족들이 나타내는 주된 특징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10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또 우리 아버지가 술 먹으면 엄마를 때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식도 별로 많지 않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 호인이 아닌 거죠. 남한텐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선 그렇지 않은 거죠. 집에서는 정말 자식이나 가족들이 느끼기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 자꾸 남자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술이 문제라기보다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술만 사라진다고 저절로 해결되진 않겠네요. 절대로 아니죠. 술을 끊고 나서 내가 여보 나 이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부터 당신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 하면 부인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남자 낯선 남자라고.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측 가능한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은 10시쯤 되면 술 취해서 팡 차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중얼거리다 1시간쯤 중얼거리다 자야 되는데 갑자기 맨 얼굴로 7시에 퇴근해가지고 우리 오늘 영화나 볼까? 요즘에 명랑이 유행이라는데 한번 볼까? 이러면 이 남자가 왜 이러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닌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행복해하고. 낯설어해요. 어색해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전의 남자는 예측 가능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불안하죠. 왜 우리가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을 때가 됐나 이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기묘하네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술만 끊으면 다 내가 뭐든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네. 기대할 것 같은데 막상 바뀌면 나름대로 또 불안한 게 생긴다는 건가요? 여러분도 절대로 내가 술을 끊으면 행복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그림을 그려놓은 검정색의 그림을 조금씩 바꾸어서 덧칠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회복인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회복기에 단주를 시작하고 나서 술을 끊고 시작하고 나서 그때의 술을 끊고 그때 오히려 이혼율이나 별거율이 높습니다. 쇼킹하죠? 2배 높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연구 결과예요. 왜 그때 이혼율이나 별거율이 높아지나요, 교수님? 오히려 실망하는 거죠. 예전에 회복했는데. 네, 뭐 선생님도 여성분이니까 아시지만 우리가 여자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맨 얼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맨 얼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본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여러분이 술을 끊고 나서
회복을 시작했을 땐 내가 저질렀던, 내가 행했던,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걸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젠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술이라는 안전막이 딱 걷어지면 그 처참한 모습들, 상처들을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상처를 직면한다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쉽지 않아요. 예전엔 이거 보기 싫어 하니까 술 먹어버리면 되지만 술을 안 먹고 맨 얼굴로 맨 삶에서 이걸 본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해 드리세요. 그래서 술을 끊고 나면 1년 동안이 정말 힘들다. 오히려 그때는 가족 관계를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노력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당신의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신의 문제에 집중을 해라. 여기다 코아라고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왜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또 문제 음주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코아라는 게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네,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성인이 되면 20세가 넘으면 아쿠아라 그래가지고 A가 붙어요.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인데 여러분이 코아, 아쿠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코아라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동기 자녀예요. 예.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체성, 내가 누구지? 경계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윤명숙 선생님, 저는요 항상 제가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잠을 안 자요, 아이가. 공부하느라. 네, 공부하느라고. 1등만 해요. 얘는 중학교 3학년 올 때까지 전교 1등이에요. 학원도 다니지 않아도 늘 1등이에요. 그런데 잠을 안 자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 부모님은 얘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술 먹고 개판을 쳤어도요. 우리 애는 잘 길렀어요. 아들은 잘 컸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엔 너무 불안해 보여서 물어봤어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1등을 해야 되니? 그랬더니 저는 꼭 1등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되니? 그랬더니 제가 1등을 해야만 우리 엄마가 행복하고요. 우리 아빠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1등을 안 하면 우리 집은 불행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잘해야만 우리 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은 보면 검사를 정말 해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성공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가 물어보면 행복이 뭐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20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이런 전교 1등을 하던 사람이 이제 컸죠. 이제 커가지고 30대 중반이 됐고 나름 굉장히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오랜 기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도 간혹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와요. 이제 결혼하면 결혼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요즘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제일 큰 고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행복이에요? 물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경계선이 불분명하니까 남의 인생에 너무나 의존적이 되는 거죠. 경계선 설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조기 성장이 되니까 굉장히 성숙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적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친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독하게 친밀하거나 지독하게 친밀하지 못하거나.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너무 친해져서 만난 지 1시간 만에 우린 형님 동생이에요.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그 알코올 중독 술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보면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언제 만났다고 금세 형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장도 막 찍어요. 보증도 쓰고 그래갖고 집 날리고 이런 분 많거든요. 근데 보면 물어봐요. 본인 집안에 지금 사촌이고 할아버지고 누구고 술 문제 있었던 분이 있죠? 그러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본인의 원가족으로부터 가족 문제가 있었던 내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내가 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증상을 여러분 가족들이 똑같이 경험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가족의 가족 문제가, 가족의 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과도하게 책임감이 있고, 이 트라우마가 저는 항상 애착하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가족을 얘기할 때 축이에요. 이 트라우마라는 거, 사람이 살다가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저도 부모님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뭐 아끼던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병들고 이런 걸 보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인간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트라우마를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일찍 경험해 버리면 이것이 평생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애착은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고 사랑해야 되는 엄마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앞에서 내가 철이 들고 바라본 아버지는 항상 이년저년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빠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평생을 괴롭히는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게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네. 잘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자랐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음주에 허용적이잖아요. 네. 사실 술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굉장히 친척들이 모이면 명절 같은 때 당연히 술을 먹는 거고, 어린 마음에도 그걸 보면서 아, 술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단언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저희가 해놨지만, 이렇게 많은 자존감의 상처, 무력감, 절망감, 사람에 대한 불신, 또 슬픔, 우울, 또 부모의 이혼에 대한 걱정, 어떤 아이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몰랐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 중간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 왜 자꾸 집에 가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 학교 온 사이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화장실을 엄마가 앞에 앉지 않으면 안 가요.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엄마가 사라질지 모른다. 엄마도 아빠랑 술 먹고 들어오면,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싸우다가 내가 이놈을 짚고서 그냥 내가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머릿속에는 언제 우리 부모는 헤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을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하면 무력한 건데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 중에 가장 최악의 감정은 무력감이에요. 무기력하면 빈곤이나 생활이나 삶에서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무기력한 거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
영향을 미쳐요. 인간의 삶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들한테 무기력함이 이게 청소년들한테 발견이 되면 아이들이 그래요. 너 연합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좀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공부해서 뭐예요? 공부하면 뭐가 남는데요? 말해보세요. 뭐 이러면 사실 저도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 쳐다봐요.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그리고 또 엄마들이 아빠하고 닮은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아유 지혜비를 꼭 닮아가지고 그냥 이 왼수도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참 존재 가치가 있고 난 살아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 지우고 내 저 인간하고 진짜 끝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자라면 머릿속에서 이게 평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이런 순환을 그쳐야 되는데 이 그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톱니바퀴를 일단 스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이에요. 자, 요즘에 우리가 알코올 가족 얘기를 하면서 주취폭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술과 연관된 대표적인 문제가 가정에서 폭력이에요. 가정폭력이에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배우자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되는 그 사례들을 우리나라를 분석해 보면 거의 가정폭력은 65에서 80% 정도가 술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을 먹어서 가족이 병든 게 아니라 술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함께 병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컸을 때 이걸 우리가 아까 제가 성인 자녀라고 아쿠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술 먹고 잔죄밖에 없다. 나는 피곤해서 술 먹고 애들을 위해서 돈 벌고 나 직장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는 동안에 놓쳤던 수많은 역동을 생각해봐라. 가족 간의 친밀한 거, 가족 간의 애정, 주말에 가족하고 나들이를 가봤는 거, 부모랑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시간들을 저희는 다 놓친 거죠. 술 때문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이고 또 여러분의 부재예요. 함께 하지 못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그 열쇠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게 또 역시 단서예요. 그 열쇠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굴러가요. 아까 보여드린 기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아이까지 또 폭력으로까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한테도 저희가 가족병이라 그러면 어떤 가족들은 그러세요. 내가 병자라서 우리 남편을 중독자 만들었냐?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함께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병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얼마든지 치료약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함께 극복해서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서 함께 고쳐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지언정 더디지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계단 2개 올라가다 힘들어서 2개 하나 내려오면 하나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남편이 이제 여러분이 단주를 시작하고 나면 부인들이 저한테 와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못 살겠냐? 그럼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가계부를 갖고 와라. 너 얼마를 쓰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럼 옛날에 자기가 술 먹고 다닐 때는 술을 카드 값으로 룸사롱에서 뭐 40만 원, 60만 원도 긋던 인간이 나보고 왜 콩나물이 이렇게 많이 샀냐 뭐 이러면은 정말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서로가 적응하는 과정이다.
남편도 새로운 생활, 당신도 새로운 생활, 자녀분도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 모르는 네.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계속 탐색을 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가족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왔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장애물을 넘지 못해요. 장애물은 절대로 혼자 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나만 술 끊고 이놈의 가족이 병들었으니까 가족 다 떨궈버리고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는데 술을 끊어야 되죠? 나 묻고 싶어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술 끊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하다면 옳지 않은 거죠. 교수님, 그럼 아까 톱니바퀴를 멈출 수 있는 게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불치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요, 우리 가족들을 먼저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가족들. 이런 내용을요? 네. 그런데 이 가족 교육을 가족만 교육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가족 교육은 반드시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여러분을 입원시키고 예를 들어서 가족은 안 나타나면 바로 퇴원이에요. 예, 그게 처음에 각서를 써요. 내가 가족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각서가 없으면 입원이 안 돼요. 외국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무서우니까 아유 입원해야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두려움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같이, 예, 입원 기간 동안에 반드시 교육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문제, 또 본인의 문제, 이걸 가족도 알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 뭐지? 뭐가 문제지? 단계는 뭐지? 재발은 뭐지? 이걸 모르면, 가족들이 모르면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가족은 왜 이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애들은 왜 이러고 우리 부인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1단계는 무조건 교육이에요. 단 함께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부가 오든 가족이 오든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교육이 처음에 제일 필요하고, 가족이 오기만 하면 쓸데없이 이런 교육 왔다고 혼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톱니바퀴를 멈출 수 있는 1번, 내가 일단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단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치료 과정에 교육을 받고 나서는 함께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경험한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가족들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가족들을 일주일간 같이 입원시키기도 해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치료센터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반드시 회복 중일 때, 이제 퇴원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복 중이실 때, 단주 중이실 때, 요때가 아까 제가 이혼율도 높고 문제가 너무 많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반드시 가족 치료 같이 하셔야 돼요. 이때 부인은 알라남만 가고 나는 AA만 가고 나는 치료만 혼자서 집에서 꾹 참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낯선 타인들에 대한 적응기가 요 회복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1년은, 단주를 시작하고 1년은 함께 부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꼭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불치병도 아니고요. 상처 없는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상처라는 거는 함께 손을 잡았을 때 훨씬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러분이 가족하고 손을 잡고 함께 회복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꼭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마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가 가족, 알코올 중독과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네. 우리들의 자녀의 이야기,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생각을 했던 네. 것 중에 하나는 이 중독을 이겨내려면 2인 삼각 경기처럼 맞아요. 가족과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내서 구호도 함께 외치고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